자, 수업 시간대 총평에서 이어서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습 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평가 드디어 독서 지문 하나하나씩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평 때 이미 각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했어야 하는 작업,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러한 지문을 출제한 이유나 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독서 방법 같은 것들 아주 살짝씩은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6월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이론 지문은 당연히 제껴주고요. 두 번째 지문이었던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지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글의 주제를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지문은 어떤 분야의 지문이 되겠어요? 사회문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수업 시간 때 했던 내용들 조금 떠올려 볼까요? 사회 지문 읽을 때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서 만났던 지문이었던 유증, 증여라는 지문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지문, 수능 특강에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지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사회 지문에서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행위자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행위자 개념을 잘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개념을 파악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했지만 사회문화 지문을 읽을 때 역시나 중요한 건 모든 지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4번 문제가 내용 전개 방식 문제 해당이 되는데, 자, 정답은 당연히 1번이었어요.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여기에서도 저는 이 보완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보완책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글의 구조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 그 다음 해결 방법 나오고 해결 방법에 따른 기대 효과, 이렇게 제시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제가 어떤 고민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떤 고민? 원인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에 있는 말을 제거한다라는 건 원인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면, 반대되는 어휘라던가 반대되는 개념을 활용하면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화살표 방향 보세요. 화살표 방향. 원인에서 문제로만 갈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인으로 갈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인이 한 2개 주어졌고 해결 방법이 한 4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의 추론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에서 원인 쪽으로의 추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문단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시 여기에선 뭐뭐 하는 경우 한번 체크해 줄까요? 뭐뭐 하는 경우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죠? 우리가 항상 꺽쇠 표시에서 확인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죠.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자, 앞에 있는 이 상황이 가정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과두제의 정의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 과두제에 대한 정의 나오죠? 뭘까요? 과두제의 정의,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과두, 머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정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더하기 표시 당연히 해줘야겠죠.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계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 286페이지에 정치 조직에서의 과두제와 관련한 지문이 하나가 제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 조직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업 경영, 즉 경제 측면에서의 과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감 난이도를,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 정도만 연계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지문 분석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계 교재를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하니까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286페이지 지문, 지금 영상 바로 멈추고 이 지문 먼저 공부하고 다시 이 강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문단 내용 한번 볼까요? 정리해볼까요? 1문단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뭐라고 적혀있죠? 민주적 운영체제의 정의를 구체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과두제 정의로 들어가면, 자, 과두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적 운영체제는 어떤 경우이겠어요? 어떤 경우? 일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의 반대말? 뭐라고 해줄까요? 분산되어 있다. 요렇게 우리가 과두제의 정의를 통해서 민주적 운영체제의 정의까지도 구체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과두제와 민주적 운영체제는 분명히 서로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대립적인 개념이니까 한쪽을 알았다면 반대쪽의 특성도 꼭 한 번은 고민하고 넘어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해 나갈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한다. 자, 먼저 여기 다운표 보이시죠? 어떤 개념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거 새로운 중심화제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적 정의를 원하는 경우 사용해서 역시나 위에서 민주적 운영체제를 정의할 때 뭐뭐하는 경우 사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뭐하는 경우를 통해서 공동체적 경영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한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 어디에 눈이 가야 될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행위자 개념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룬다. 그리고 그 경영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데 그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상호 협력관계가 나타난다. 크게 두 가지 정도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 두 번째, 그들은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공동체적 경영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공동체적 경영이 앞에서 나왔던 민주적 운영체제와 같은 의미라면 공동체적 경영의 정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정의도 생각해야 된다? 과두제의 정의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문단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과두제의 정의, 공동체적 경영의 정의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기업에서 여기 읽어가요.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 행위자 개념 모든 주주에 해당합니다.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정의의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 개념입니다. 자, 이런 기업에서
경영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 의결정한다. 요 말은 이 말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공동결정, 의사결정권을 균등하게 행사한다. 그 다음 전문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라는 말과 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보충 설명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보충 설명에 대한 본 설명이 앞에 나와 있을 거니까 이 둘을 서로 대응시켜가면서 읽어주셔야 한다. 이런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반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여기도 역시나 가정법 쓰였죠. 이번에는 어떤 정의가 아니라 실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활용한 겁니다. 자,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여기에 드디어 우리의 핵심 오늘의 글의 주제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과두제적 정의 개념 한번 볼까요?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한다. 총 몇 가지인 것 같아요? 특징이 3가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뭐였나요? 대립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쪽을 알았다면 다른 쪽을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이쪽을 알았다면 다른 쪽을 추론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소수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적 경영은 누구의 의사결정? 다수의 의사결정. 수직적 경영이 과두제의 특징이라면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은 당연히 반대말인 수평적 경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효율성을 지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효율성을 지향한다 라는 말에 반대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효율성의 반대말 뭘까? 효율성이라는 건 시간분의 효과성의 개념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위에 있었던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내용 정리하면서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지금은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 문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적 경영에 대해서 공동체적 경영에 대해서 정의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과두제적 경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 전문성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균등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한다. 요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모든 주주가 경영에 참여한다. 행위자 개념 중요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경우에는 소수의 주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균등한 공동의 의사결정, 소수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공동체적 경영에는 수평적 경영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수평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두제적 경영에는 분명히 수직적 경영이란 말이 있었죠. 그러면 이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평적 경영이라는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했다. 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효율성 지향이라는 말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요? 이 반대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효율성 지향의 반대가 뭘까? 너무너무 고민했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앞에 있었던 공동체적 경영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경영을 한다라는 말과 반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상호 협력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쉽게 보면 효율성이란 말과 상호협력이라는 말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고민해봤더니 어떤 고민을 해봤더니 과두제적 경영과 공동체적 경영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일 것이다. 조금만 이걸 가지고 좀 더 고민해봤더니 효율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협력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6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었나요? 이런 고민이라는 건 뭐죠? 과두제적 경영의 설명을 보면서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느냐? 공동체적 경영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평가원이 원하는 스타일의 독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문단 내용 마지막 정리합니다. 공동체적 경영과 과도제적 경영,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을 정확하게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한쪽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가 이제는 좀 친숙하지 않나요? 그죠?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 무슨 개념? 행위자 개념. 그 다음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자, 반대로 가봅시다. 공동체적 경영은 약한 결속력,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한다. 공동체적 경영은요,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나눠가지고 공개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이 정의들 아까 보지 않은 부분도 보겠습니다. 강한 결속력에 반대는 약한 결속력, 실질적 권한이나 정보를 독점한다. 독점의 반대말. 아무래도 공유나 공개 쪽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한쪽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의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더하기 표시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더하기 표시 요거 나오면 뭐 해야 된다 했죠? 앞부분의 내용 읽어주고요. 뒷부분의 내용 읽어주면서 1번과 2번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생각해 봐야 된다. 포괄하는 제목 생각하는 나열의 내용 전개 방식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내용에 방점이 찍히냐면 그리고 앞부분에선 유리한 면이 있다에 방점이 찍히고요. 뒷부분에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에 방점이 찍힙니다. 둘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그죠? 3문단의 내용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 2가지 이 정도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문단에선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라고 하면서 중심화제를 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2문단에선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고요. 상당히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이때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문단에서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 2가지였습니다. 여기도 3문단 정리해볼까요? 과두제적 경영 정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경영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장점 2가지를 제시해주는 모습입니다. 4문단부터는 뭔가 조금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익숙한 방법으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단 내용.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표. 먼저 주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다. 그 다음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다. 소수의 경영진, 주주 중에 몇몇의 경영진 이런 말이 되겠죠. 행위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주주와 경영진은 같은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주와 경영진 중에 누가 더 범위가 큰 개념일까요? 고민하셨나요? 멈추고 고민하셔도 됩니다. 영상이니까요.
주주와 경영진 중에 조금 더 범위가 큰 개념은 아무래도 주주가 될 수 있겠죠? 주주가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일부가 경영진인데 공동체적 경영의 경우에는 어떻다? 요게 훨씬 크다. 맞죠? 그런데 공동체적 경영이 아니라 과도제적 경영이라면 정말 소수의 경영진 요런 느낌입니다. 경영진도 주주에 포함되는 개념이 주주 중에 경영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겠죠. 일단 그러면 반비례 관계인 주주의 수와 개별 주주의 결정권 당연하지 않겠나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다음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한다. 각각의 사람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힘이 한 군데로 뭉치기 힘들어진다?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이상하죠. 아무래도 한 명 한 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힘이 더 강해진다.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설명을 좀 줄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말 믿음직한 단어 하나 나왔죠. 뭘까요? 폐해라는 말 나와줬습니다. 폐해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제시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체크해 주시고 문제보다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원인은 여기를 잘 읽어야겠죠.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원인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 자, 원인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자 생각해 볼까요?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합니까? 집중이 아니라 정보와 권한을 공개하거나 공유하거나 혹은 분산시키거나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소수의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의 경영진으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미 사업이 다양화되고 많이 발전했는데 다수의 경영진으로 돌아간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비례관계를 한번 볼게요. 주주의 수가 많으면 소수의 경영진이 장악하는 힘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주주의 수를 조금은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하긴 한 겁니다. 물론 아주 비인륜적인 방법에 해당하지만요. 아무나 막 자를 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익에 치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익에 치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익에 치중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글 이미 여러 번 읽어보셨죠? 해결 방법은 분명히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하는 경우 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자, 사례 몇 가지? 문제, 폐해가 되는 폐해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시라는 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예시라는 건 보충 설명의 성격. 그러면 앞에 본 설명이 있다고 했죠. 뭐 하면서 읽는다? 서로 대응시키고 매치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례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있는 첫 번째 사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설명과 한번 잘 대응시켜 가면서 읽으세요.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여러분들 부풀려의 방점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다음,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한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앞에 있는 본 설명에서 어느 내용에 해당하나요?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었다라는 말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나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 그래, 두 가지 사례들,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것에 대한 사례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과제가 하나 나왔죠. 어떤 과제? 사익에 치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어야 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사문단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당연히 식과 관련된 내용은 역시나 메모해서 정리해 주면서요. 아래 보겠습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중된 정보와 권한을 남용한다, 함부로 사용한다 라는 사례 분명히 있었죠. 아래 있는 건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주주 이익을 침해당한다. 그리고 그 사례, 정보 권한을 독점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 사익 추구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뒤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짚어놓을게요.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소수의 경영진이 잘못했습니다. 피해는 누가 봐요?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보죠. 맞죠? 자,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해결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아니, 소수의 경영진은 오히려 잘못해서 이득 보고 있지 않나요? 해결 안 해야죠. 소수의 경영진이 아니죠. 누가 해결해야 되죠? 다수의 주주가 해결할 것이다. 혹은 다수의 주주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예 이 기업 말고 외부적인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이 행위자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고민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고민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5문단. 자,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당연히 해결 방법 등장하겠죠.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 누가 해결한다? 기업이 해결합니다. 기업이 해결한다는 말은 누가 해결한다는 거 있어요? 소수의 경영진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수의 주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무엇을 고려하면? 행위자 개념을 고려하면. 계속 읽어봅니다.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한다. 생각하세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인은 뭐였겠어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그게 이제 원인이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 요 말은 사익에 치중한다라는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위에 다시 볼게요. 사익에 치중하면 어떻게 한다? 사익에 치중하지 않게 하거나 공익에 치중하게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5문단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사익 추구의 예시 나오죠? 보겠습니다.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스톡 옵션의 권리 S1-1 한번 해줍시다. 잘 알다시피 뒤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한다. 스톡옵션의 권리 이해해야 됩니다.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어떤 말의 방점을 딱 지켜야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미래라는 말에 체크하시고 선후관계 한번 따져주셔야 됩니다. 선후관계 따져야 됩니다. 언제 정한 가격이요? 계약 시. 얘가 과거죠. 예를 들어 100의 미래 매수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정말 이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이 기업의 주식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100이 아니라 지금은 100에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 500에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0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보겠어요. 그러면 이때의 소수의 경영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좀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 싸게 사는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더하기 표시 하나 더 나오죠.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일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여기 뭐뭐 할 때 여기도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선후관계 체크해 주셔야죠.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주식평가 보상권 S1-2 한번 해주겠습니다. 어때요? S1-2와 1-1과 1-2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죠? 무엇이라고 제목을 지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S1-1과 S1-2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공익에 치중하게 하는 방법, 요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사고의 흐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앞에서 사익에 치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사익에 치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익에 치중하게 해주자고 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스톡옵션의 권리는 내가 정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공익이 되겠죠. 공익에 치중하게 하는 방법. 주식평가 보상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이것도 역시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앞에서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봤더니 여기 이 오문단의 내용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오문단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누가? 기업이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사익에 치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경영진이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톡옵션, 주식평가 보상권. 중요한 건 뭐였다? 선후관계 체크하는 겁니다. 스톡옵션, 언제? 미래에 싸게 살 수 있어요. 주식평가 보상권은 미래에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래니까 현재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주시면서 자, S1과 S1-1의 1-1과 1-2의 전제 조건은 뭐다? 기업 주식 가치가 떡상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관련된 6문단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자,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자, 폐해를 방지한다. 해결 방법이죠. 누가 해결한다고요? 공적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소수의 경영진도 분명히 그 기업 내의 주주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선다? 공적 제도니까 국가라던가 어떤 단체들, 조직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국가 행정 조직이 나서서 제한을 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행위자 개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누가 잘못했어? 소수의 경영진. 피해는 누가 봐? 다수 주주가 봐요. 그럼 해결 누가 해야 돼? 다수 주주가 해결하거나 다수의 주주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상은 우리는 법지문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공시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S2-1 하는 건 편합니다. 맞죠? S2-1은 뭘 제거하는 거야? 자,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대요. 이게 해결 방법이죠.
해결 방법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원인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경영 투명성이 어떻다? 매우 낮다라는 게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정보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위에 가서 정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 제시됐네요. 맞죠? 그러면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은 원인은 뭐였다는 거야? 정보 격차가 컸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세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을 알면 원인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평가원이 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겠습니다. 사회이사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한대.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문제 발생 원인이 의사결정,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말? 폐쇄적 반대말? 개방적 경영을 해야 된다.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한다. 원인은 뭐겠어요?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6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아까 우리 몇 문단이었나요? 4문단에 있었던 원인을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낮은 게 원인이다. 정보 격차가 큰 것이 원인이었다. 폐쇄적 경영이 원인이었다. 이 원인들을 구체화시켜 놓고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이해를 조금 더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가져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 지문 내용 어렵지 않죠? 우리 맨날 하는 거 한번 합시다. 이 글의 내용 전체적으로 요약 한번 할까요? 1문단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막 화제 제시했습니다. 2문단은요.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으로 넘어간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보기. 과두제적 경영 효율성 지향합니다. 반대말? 상호 협력을 지향한다. 소수의 의사결정, 다수의 의사결정. 수직적 경영, 수평적 경영. 강한 결속력, 약한 결속력. 실질적 권한이나 정보를 독점한다. 실질적 권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산한다. 이런 말이겠죠. 안정적 경영권이다. 그러면 공동체적 경영은 불안정한 경영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효과가 많지 않나요? 한쪽만 알아도, 한쪽만 이해해도 반대쪽도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교차되면서 우리 머릿속에 중요한 정보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3문단 어떤 내용이었죠? 3문단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 다시 한번 해주면서 장점 2가지. 4문단에서는 문제의 원인과 사례 2가지 줬습니다. 문제 원인 뭐였나요?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게 문제다. 사익에 치중하는 게 문제다.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떤 특징? 정보 권한을 분산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 사익에 치중하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5, 6문단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죠. 5문단은 사익에 치중하지 않고 공익에 치중할 수 있게끔 미래의 보상이 주어지게 한다. 선후관계 체크해주는 거 중요했죠. 6문단에서는 잘못은 소수의 경영진이었고 문제는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결은 누가 해야 된다? 다수의 주주나 공적 제도가 해준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이사제도나 경영 공시제도를 바탕으로 정보의 공개를 해야 한다. 정보 권한을 독점한다. 라는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 방법 2가지. 그렇게 줬습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나요? 한번 풀어보죠. 5번.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 추구 수직적 효율성 맞죠?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 다수의 경영진이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이건 무슨 경영? 공동체적 경영.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맞죠?
소수의 경영자로. 맞습니다.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의 강점이 있다. 안정적 경영권 이야기였고요. 경영권이 안정되어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 1, 2 나왔던 3문단 내용 정도 아닐까요? 4번. 경영진이 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눈이 가요? 부풀릴 정보 권한을 독점한다라는 거. 사례 2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해라? 공통점 확인하면서 앞에 있는 본래 설명과 보충 설명이니까, 사례는 보충 설명이니까 원래의 설명과 서로 매치하면서 읽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겠다. 그런 거 이해해 보시고요. 5번.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돼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거 이해 못했다면 때려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여기에서 6번 문제 정말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볼까요? 1번 보기 스톡옵션의 권리, 2번 스톡옵션, 3번 경영공시, 4번 사회이사제도, 경영공시제도. 이거 다 1번, 5번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해결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해결 방법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풀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점짜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부여했으나 여기까지. 기업이 성장하면서 요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맞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이 부분의 내용은 무슨 경영? 공동체적 경영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여기만 읽었을 때는 과두제적 경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볼게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다른 주주들로 교체된대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전체 주주는 기업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대요. 무슨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독점에 따른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경영이익은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아주 중요한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동으로 하니까 사익 추구도 안 됩니다. 그럼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과두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었다. 자, 그런데 이 초록색들을 한번 잘 보세요. 초록색들. 기업이 성장하면서 원래는 공동체적 경영에서 과두제적 경영 넘어갔죠. 근데 이상적인 과두제적 경영이었는데 이 상태가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과거예요.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선후관계 체크했나요? 실은 이 문제는 이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와는 관련이 좀 적어요. 뭔만 잘 파악해라? 이 과정을 잘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흡사 여러분들이 아까 286페이지 스튜던트가 286페이지 정치 영역에서의 과두제 발전 과정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조금 연계 포인트를 가져가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지문과 지금 이 6월에 있었던 아까 봤던 지문과는 전혀 조금 어울리지 않고 조금은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자기는 뭐 하고 싶다? 독점하고 싶다.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사익 추구하고 싶다. 거의 잠재적 범죄자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죠? 그냥 이상적인 과두제 말고 우리 글에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두제로 나아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겁니다. 예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현재니까 이상적인 과도제가 현재니까 공동체적 경영으로 가자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적 경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평등성 강하죠? 왜? 정보 권한 다 나누고 가지고 있잖아요. 과다한 적폐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죠? 정답이네. 1번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2번.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현재 경영진이 고정돼 있나요? 아니죠. 현재는 뭐예요? 이상적인 과도제 아닙니까? 계속 주주를 교체해가면서 경영진 교체해가면서 정보 권한 독점도 안 되고 의사결정도 균등하게 하면서 사익 추구도 못하게 하는 아주 좋은 상태 아닙니까? 이거 앞부분이 틀렸어요. 뒷부분이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다음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 현행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4번 B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최소한으로 한다고요? B가 지금 뭐 하자고 했어요? B가 공동체적 경영, 사회주의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빨갱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A와 B는 현재 X사가 경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도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나요? 안정적인 과도제적 경영을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꾸자고 연병하는 거잖아요. A와 B가. 자, 3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우린 지문을 왜 그렇게 열심히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만 잘 확인하면 됐어요? 선후 관계 잘 확인하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문 설명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회 지문을 읽을 땐 행위자 개념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처럼 대립적인 개념 등장했을 때 원인과 해결 방법은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 반대말 고민해주세요. 반대말 너무 싸구려 같죠? 반의어 고민하세요. 그러면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쪽을 고민하다 보면 다른 쪽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요. 한쪽을 이해하고 기억하면 다른 쪽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선후 관계 체크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스톡옵션, 기업 평가 보상권, 그 다음 마지막 3점짜리 문제까지 선후 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그 생각만 가져가 주면 오늘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이 좀 길어졌네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하지만 어차피 2배속으로 볼 거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안 듣고 그냥 켜만 놀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가득가득 담아서 이 영상 찍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